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련된 판례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인문서에 있기 때문에. 원래 진위는 한자어는 참진자, 떠디자예요. 그럼 대부분 판례는 이 진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중에 빠르면 1월달쯤에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시험 아니면 좀 어려워요. 원래 진위는 진정한 의사의 준말이에요. 원래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의 진위란 말은 진정한 의사의 준말인데 대법원 판례가 말하기를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진위란 진정한 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무엇이다? 진이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는 부산 사람은 잘 알아야 돼요. 이 판례가 국제그룹 해체 사건에서 나온 판례거든. 그 나중에 1월달에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진위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판례와 배치된다는 걸 기억하자. 이건 진정한 의사 아니다. 되겠죠? 네. 일단 거짓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의하기 설명했습니다. 과실은 선의의 일종이다. 몰랐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몰랐다는 말이 무엇? 과실이요. 과실은 중대한 과실과 경미한 과실로 나눌 수 있다. 나중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한다는 말은 경미한 과실이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구별된다는 말은 경미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경미한 과실은. 이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취소 못하고 지금 지우기 위해 설명한 겁니다. 자, 108조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두 번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줄여서 통정허위표시. 예, 통정허위표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사례들은 대표적인 예에 불과해요. 가령 예를 든다면 A와 값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 채무 관계,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했다고 보겠습니다. 1년 동안 1억을 빌려 쓰고 있어요.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한 것은 이자 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자가 붙어 있다는 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한 것은 없을 무자, 무이자 부, 이자가 붙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 말합니다. 소비 대차는 우리 시험 아니고 자, 변제기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A는 1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갑은 1억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자, 변제기 도래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채무자의 일반 재산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집이라면 이 집을 강제 집행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이 채무자가 이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할 목적으로 친한 친구인 을과 통정했다는 말이 한자어는 통할 통자에 정정자지만 설마 정을 통했겠느냐? 서로 짰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합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판례는 107조 통정허위 표시의 통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합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서로 짜고 합의하여 통정하여 매매할 의사는 없지만 매매한 것을 가장해버렸어. 그럼 갑이 가장 매도인, 을이 가장 매수인,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등기부란 공적 장부에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된 채로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수는 있다. 없다.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통정허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뭐 1가구 2주택 중과세 이런 게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하고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둘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했지? 이런 건 요건 아니란 건 조금 있다 할 겁니다. 그럼 이 가장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인데 이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예요. 가령 가장매도인 갑이란 표의자 입장, 의사 표시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의사는 매매한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근데 표시하기를 무엇으로 표시해버렸다? 매매한다. 예, 고맙습니다. 간혹 말따로 글따로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지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막 필기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귀에 잘 들어오고 하는 분만 필기하시고 필기에 열 올리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분은 필기하지 마십시오. 필기 안 하면 어쩌라고? 확 찍어버리면 되죠. 쉬는 시간에 칠판 보고 찍어버리면 돼요. 되도록이면 민법 시간은 지우면서 안 합니다. 한 판 이미 다 그리고 치운다고 그냥. 간혹 지워야 될 경우가 있지만 혹시 지우는 분이 있어도 컴퓨터에서 찍어도 잘 나와요. 요새 폰이 얼마나 좋은데. 혹 뭐뭐 필기에 열 올리면 귀에 안 들어오는 분만 그렇게 하시라. 근데 필기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듯 마음이 드는 분도 있거든. 그분은 하시고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혹 귀에도 잘 들어오고 필기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필기에 열올리면 노트 혼자 공부하는 분이 있거든. 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분은 필기하지 마시라. 괜히 필기 안 놓치 보지 마시고 해도 괜찮아. 예. 그럼 이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예요. 됐습니까? 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럼 요건 해보자. 요건 지금은 알겠습니다. 표시가 의사 표시의 준말이에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 해도 무엇이 존재해야만 한다? 의사 표시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여야만 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 왜 통정 허위 표시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요건이 똑같네. 거기까지는. 차이점은 통정했다면 무엇이고 통정 허위 표시고, 통정 안 했다면 무엇이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에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이렇게도 말해. 단독 허위 표시라고. 그럼 실상 깊이 들어가면 허위 표시는 두 개가 있어. 단독 허위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하고. 근데 이건 시험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시험 지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어. 다음은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런 문제는 두 가지를 복합해서 물어보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허위 표시라고 말할 때는 그 앞에 무엇이 생략된 것이다? 통정이에요. 시험에서는 통정 허위 표시만 허위 표시라 표현해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학자들 중에는 단독 허위 표시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지만 시험에는 쓴다, 안 쓴다? 안 써. 시험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로 와. 허위 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기를 둘이 비슷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독 허위 표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네 가지 요건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가 똑같아요. 즉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도 무엇이 존재해야만 하고 의사 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여야만 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까지는 똑같고 차이점은 통정이 있다면 무엇이고 통정 허위 표시고, 통정이 없다면 무엇이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고. 통정으로 구별합니다. 예. 별 기억하고 108조 제1항은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예요. 가장 매도인과 가장 매수인, 당사자 간에는 이 통정 허위 표시는 무엇이다? 무효다.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등기만 갖고는 가장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장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다? 가장 매도인 갑에게 있다는 말. 되겠습니까? 네. 그 말이에요. 소유권이 갑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가장 매도인이 이 무효는 108조에 따라 무효되잖아. 이 무효는 107조에 따라 무효되잖아.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무효들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잖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의 제3자만 없다면 이 무효는 무효의 일반적 효과예요. 이 무효는 무효의 일반적 효과라. 107조,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됐지 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다. 무효의 일반적 효과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청구다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 잠깐 맛을 봤기 때문에 환기. 그럼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말은 소유권은 가장 매도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비하로 하여 병이란 제3자하고 진짜 매매해버렸어요. 그럼 을병가리는 을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그리고 병한테,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 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이에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는 법률이 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전부 법률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108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을 안 지운 이유가 이 규정이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라면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선의 및 무과실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이 또다시 거래할 수 있다. 자, 전덕자라는 용어의 전자는 이어받을 전자예요. 덕자는 얻을 덕자. 굳이 말하면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한 자. 되겠습니까? 그 자를 전덕자라 말해요. 그럼 선의의 제3자인 병이 또다시 정과 매매계약했다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전덕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해도 진짜 권리자하고 거래한 자는 권리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해도 전덕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즉 전덕자는 수낙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즉 다시 말하면 악의의 전덕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엄폐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엄폐물의 법칙이란 말이 선의의 제3자가 엄폐물이 됐다. 달리 우리 시험에서는 용어는 아닌데 방패이론이라고도 말해. 방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엄폐물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는데 여자분이 잘 모르거든. 전투를 할 때는 엄폐물 속에 숨어야 총이 안 맞는다고. 됐습니까? 네. 예. 그걸 엄폐물의 법칙이라 말해요. 일단 입문 과정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자, 몇 페이지인가 하면 134페이지. 자, 이건 앞 시간에 했던 부분이니까 좀 치울게요. 이 민법 109조는 차후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109조 제1항. 자, 그럼 차후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100억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 당장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이 시가보다 약간 싼 가격, 즉 의사는 한 4억 싸게 96억에 팔아야지 라는 의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을에게 내 토지를 96억에 사십시오 라고 의사 표시를 할 때 착오가 와닿지 않는다면 착각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96억에 팔아야지 라는 의사표시를 할 때 착오해서 숫자를 잘못 적어버렸다고 편지를 보낼 때 그럼 상대방 을이 이게 웬걸 하고 성낙의 의사표시를 해버렸습니다. 얘 69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69억의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만약 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무엇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때 표의자인 갑은 의사는 얼마에 팔아야지? 96억에. 표시는 어떻게? 69억에.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와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차이점은 이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되겠습니까? 네.
진위 아닌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지만 착오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구조 제1항이. 그럼 아직 취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이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유효한 상태인데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소급하여, 소급이란 말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줄이면 처음부터 그 말입니다.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면 유효가 확정이 돼요. 나중에 취소 파트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취소는 단 하나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왜? 취소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자는 취소권을 행사하고 말고가 자유예요. 그럼 이 중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자입니까? 상대방이 취소권자입니까? 취소권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잖아요. 갑이 취소권자예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아직 요건을 다 안 했어요. 이 표의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가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거든. 행사 여부는 자유예요. 와 100억짜리를 69억에 팔고 취소를 안 해. 이렇게 하면 공고불이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다단하고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 다소 이례적이지만 이렇게 팔고 나니까 지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어. 50억짜리가 돼버렸다고. 단기간 내에는 반등의 조짐이 제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0억짜리를 69억에 판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때 취소권 행사하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어떤 병원인지 묻지 마시고 상태 안 좋은 사람 가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이지만 취소권을 가진 자는 행사 여부는 자유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법률 규정은 취소는 전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유동적 유효라. 일단은 유효한데 유효가 유동적이다. 유효가 유동적이란 말은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나중에 유동적 무효도 할 거예요. 그건 유동적 유효입니다. 네. 일단은 유효해. 근데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확정되면 유효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해?
유동적 유효라고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그다음 그럼 어떤 요건은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 표의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해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하고, 그리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이중 기준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중 기준설이란 말은 시험에 물어보는 학설은 아니기 때문에 파란 글로 적었어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중 기준설이.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것은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중요 부분의 착오 많잖아요. 100억짜리를 시가 100억 상당을 30억가량 싸게 팔았기 때문에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화병으로 덜어놓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는 30억이면 돌아가신 정도입니다. 통이 작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30억 정도에 우습겠지만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시험에 물어보지 않는 동산으로 한번 가보자. 부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유품을 남겼어요. 건반지 한 돈을. 건반지 한 돈의 시세 모릅니다. 한 20만 원쯤 한다 보겠습니다. 근데 부모님 유품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짜리라 생각해? 20억짜리라 생각해요. 당장 돈이 필요해서 건반지 한 돈을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표의자인 제가 볼 때는 20억짜리를 20만 원에 팔았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얼마짜리를 2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팔았지. 표의자의 입장에서는 중요 부분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이중 기준설이에요. 이건 시험에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표의자의 입장, 일반인의 입장. 표의자 주관적 요건. 일반인 객관적 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시험에 안 물어봐요. 시험에 물어보는 게 있다. 이럴 때 판례가 또 하나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가 또 하나의 요건을 요구한다는 말은 두 가지 외에 하나의 요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대로 시험은 또 하나의 요건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해할 때는 요건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2개에다가 요건 하나 더 필요하니까 결국 3개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 대부분 판례는 또 하나의 요건, 2개 외에 또 하나의 요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한다는 게 판례라. 그럼 우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지금 안 적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표의자에게 준비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해요. 준과실이 없어야만 한다. 그럼 준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하고, 좀 줄일게요. 준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없고, 경과실이 있다면, 경미한 과실이 있다면 준과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고 없고. 있고. 그 말입니다. 예. 그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종료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라는 정도만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맛을 한번 볼게요. 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이기 때문에 입문 과정의 맛을 좀 봅니다.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판례의 원칙적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판례가 있지만 시험에 가장 자주 물어보는 게 이 두 가지예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판례의 원칙적 태도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는 것이 일반적, 원칙적 태도예요. 현황이라 말이 토지의 현 상태에 관한 착오예요. 대표적인 판례, 현황이란 단어가 필요해요. 과거에 농지를 1389평을 매매할 때 전부 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 줄 알고 매매했어요. 매매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600평가량이 하천부지로 돼 있어 농사를 짓지를 못해. 그게 무엇에 관한 착오다? 현황에 관한 착오예요. 종료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농지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경계는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토지의 경계란 말은 경계가 소유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와 범위를 나타내거든. 그럼 토지를 매매할 때 담장이나 울타리 등을 보고 매매했다고 했습니까? 근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착오를 해버렸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조금 차이 나는 건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닙니다. 예외는 시험에 물어볼 수가 없어. 지금은 판례의 원칙적 태도를 설명합니다. 지금 하는 각 두 개씩은 원칙이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현황이나 경계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닐 수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시험 지문화하면 자세히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이 너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외는 시험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원칙적 태도만 물어본다. 많이 차이 난다는 전제하에 판례들입니다.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가격은 달리 시가라고도 말해요. 시험에는 오히려 시가가 더 많이 등장해요.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나 면적이 엄청난 차이가 나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도 있지만 시험에는 무엇만 물어본다고? 판례의 원칙적 태도예요.
이게 정답이 가장 많이 된 거예요. 종교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그래서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종교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가격 면적에 관한 착오는 종교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를 좀 기억해야만 하고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와 미치겠네. 둘 중에 하나는 해당하고 둘 중에 하나는 해당 안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해당했더라? 를 하실까봐 썰렁하게 접근하면 가면은 종료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가면은 종료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가면을 기억하기 위해 죄송하지만 예를 든다면 시집갈 때 가면 쓰고 갔잖아요. 신부 화장하고 갔어. 세수를 하면 시부모도 몰라요. 혼인계약이 종료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한다 못한다. 무슨 말인지. 가면 종료 부분의 착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중에 기억할 때는 가면은 종료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를 좀 기억하라고 강조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가격, 시가, 면적은 면적의 부족을 말해요. 이건 원칙적으로 종료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렇게 매매 계약하고 월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상대방은 일단은 소유권 취득해요. 왜?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엇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엇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소유권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고. 됐죠? 네. 그런데 감히 취소권을 행사했던 아직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 경이란 제3자와 또다시 매매 계약 등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라면 소유권을 가진 자하고 거래한 제3자잖아. 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소유권을 가진 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없죠. 근데 취소권을 행사해버렸다면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 결과적으로 제3자는 무분리자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게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법 109조 제2항은 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네. 법률이 제3자가 선이라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무효화. 취소는 전부 그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효와 취소는 무슨 무효와 취소다? 상대적 무효와 상대적 취소예요. 되겠습니까? 네. 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중간해서 사기강박을 하기에 좀 그렇네요. 그럼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판례 정도만 맛을 볼게요. 예습입니다. 지금 마침 너무 빨랐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거래한 자는 그 거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없다고 본다. 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 장부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가 조사 확인하지 않아도 중대한 과실은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려 청자 사건이 있어요. 맛병입니다. 예습하고 1월달에 다시 할 거예요. 고려 청자 사건은 중과실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과거에 가품인 골동품이에요. 가짜 골동품이에요. 2,000원짜리 요강단지를 고려 청자라 믿고 2억에 거래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자기의 식견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조차 거치지 않고 거래했다고. 가품인 골동품을 진품인 골동품이라 믿고 판결 요지를 보면 흡사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법원 판례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는 게 중과실이 없다는 게 판례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공장을 경영해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해. 그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공장이 너무 협소해. 토지를 새로 매수해서 공장을 크게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매수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조사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매수하고 공장을 지으려고 관청에 들어가 보니까 이 토지는 법률이 공장 못 짓도록 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자, 경영하는 자, 저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시험 쳐요. 근데 풀어주니까 쉽잖아요. 판결 요지는 확 줄여놓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출제 가능한 판례들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결론을 좀 기억하는 게 객관식 문제풀이의 판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판례 같은 경우에 무작정 암기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판례 평석 이런 걸 다 공부했거든. 최근에 나온 판례까지도 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을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따라오시고, 그럼 아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원칙은 유효해요. 단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효가 되고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유효하다. 유효가 원칙이에요. 무효가 예외.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그리고 차후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 의사 표시는 전부 그 의사 표시의 취소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상대적 무효와 상대적 취소다. 우리 시험에 무효가 상대적, 취소가 상대적인 것은 비정상적 의사표시 4군데만 상대적이에요. 그 4군데만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이야기가 작년에 좀 공부하셨더라도 다소 일정 부분은 재미없어도 세수는 세는데 새롭게 공부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셔야 올해는 100% 합격합니다. 처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초강의라고 인문과정이라고 등한시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